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evOps가 무엇이고 AWS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질문하는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고토웨비나에서 퀘스천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으로 목차를 보시면 먼저 DevOps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디벨롭먼트 툴과 서드 파트 툴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DevOps 또는 CI/CD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DevOps가 실제로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단어 같아요. 이는 DevOps가 실현되는 범위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가 좀 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피셜하게 DevOps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영, 즉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DevOps가 단순히 개발과 운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결합한 개발 환경과 사례 및 도구의 조합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DevOps를 통해서 개발자의 생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모두 최적화함으로써 스타트업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개선된 서비스를 더 빠른 속도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DevOps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문화는 사고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DevOps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DevOps는 기존에 별도로 존재하는 개발과 운영이라는 두 팀 간의 장벽을 없애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엔지니어가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명시된 역할 또는 직책의 범위를 넘어서 최근 개발 환경은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팀, 운영팀뿐만 아니라 QA팀이나 보안팀도 긴밀한 작업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더욱 부각되는 것이 이 DevOps의 컬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개발 및 인프라의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DevOps의 컬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소로는 DevOps의 방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의 자동화, 단순화를 통해서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랙티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슨하게 결합된 아키텍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애플리케이션의 결함을 줄이기 위해 작은 단위로 자주 배포를 수행하는지,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 워크로드가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 및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지 등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아키텍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DevOps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DevOps를 위해서는 환경 및 방식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바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DevOps를 다양한 도구들은 지속적인 통합이나 배포를 의미하는 CI/CD 파이프라인 구축,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IAC, 로깅, 모니터링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져가는 간단한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환경에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소수의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관된 소스 관리 및 배포
자동화를 위한 환경 구성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이 퀘스천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환경이라 하더라도 배포에 따른 영향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검증하고 배포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 코드를 변경하고 바로바로 운영에 반영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절한 코드 관리를 위한 저장소 및 배포를 위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기능이 많아지고 개발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서비스들은 쪼개지고 이에 맞게 회사의 개발 조직 구조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개발 환경도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 구조로 나뉘게 될 텐데요. 다양한 형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나누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포 파이프라인이 통일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 CI/CD 수준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개발 도구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툴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주로 검토하게 되냐면 먼저 릴리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배포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반복 가능한 인프라 변경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지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도입에 따른 라이센스의 비용이라던가 데브옵스 운영 환경 관리 등도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 중 하나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AWS에서의 개발 툴과 또 많이 사용하는 서드파티 툴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한 번 정도는 이제 보셨을 걸로 보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서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단계별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IT 거버넌스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코드 커밋을 했을 때 후속 작업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코드를 커밋했을 때 바로 빌드를 호출할 것인가 아니면 피어 리뷰 같은 것들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컬처와 툴이 같이 병합된 상태로 소스 단계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빌드 시에 컴파일 후에도 유닛 테스트나 보안 테스트를 자동화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서 유닛 테스트 시에는 코드 커버리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드 커버리지가 낮은 경우에 해당 코드를 반영하지 않게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 환경이라면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나 배포 패키지 생성 등의 작업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테스트 단계인데요. 가상의 테스트 환경을 자동화하여 환경 구성을 하고 컴파일 코드를 배포해서 부하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면은 VM웨어라던가 하이퍼V 환경에서 버추얼 머신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거기에 코드를 배포하고 그 환경에서 적절하게 코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버넌스 입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UI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어디를 클릭했을 때 어떤 화면들이 보여야 되고 어떤 것들이 리스폰스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테스트 환경에서 UI 테스트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스 탑10 웹 취약성 테스트 등도 포함하실 수가 있죠. 다양하게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 해보실 수도 있고 또한 이 구조에서 이제 스테이징 환경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서 스테이징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툴에 대한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이제 QA팀이 서비스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가 되고 신규 코드에 대한 에러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CI/CD의 파이프라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코드를 배포를 했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롤백할 수 있는 기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은 조직뿐 아니라 이런 개발 도구와 같이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배포되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덕션 환경에 이제 변경 사항이 반영이 될 텐데요. 이러한 릴리즈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경우에 빠르고 지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각 단계에 매핑되어 있는 AWS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CI/CD를 위한 AWS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릴리스 주기를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다른 AWS의 서비스와 쉽게 연동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AWS의 개발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의 개발자 도구는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버전을 관리하고 있고 AWS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폭넓게 DevOps의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수 있는데 GitHub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 코드 커밋도 이런 완전 관리형 안전한 Git 기반의 레파지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GitHub의 경우 예전에는 이제 무료 버전이 퍼블릭 모드로 제공되어 기 때문에 사실 보안 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AWS의 코드 커밋은 프라이빗으로 기본 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외부의 코드가 노출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AWS의 코드 커밋은 Git 기반의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Git 커맨드를 활용해서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당장 소스코드 레파지토리가 필요할까라는 측면에서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 탐색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탐색기의 소스코드가 만약에 언더바 백업, 언더바 오리지널 같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면 소규모나 또 개인이라 하더라도 소스 기반의 레파지토리를 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2명 이상의 개발자가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협업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레파지토리를 도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 간에 같은 소스 파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레파지토리 기반의 소스를 관리하시는 경우 컨플릭을 찾기가 용이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저장소는 Git 기반의 레파지토리로 대동단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Git 레파지토리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GitHub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GitHub는 무심결에 만들었다 하시면 퍼블릭으로 아마 레파지토리가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개발에 좀 몰입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이런 토큰 값이라던가 액세스 키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심결에 커밋해 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즘에 이제 해킹의 사고들이 이런 GitHub의 퍼블릭 레파지토리에 올라가 있는 액세스 키를 가지고서 많이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사고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GitHub가 퍼블릭만 프리 에디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빗버켓 같은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 모드로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깃랩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 환경에서 깃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제 많이들 도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개발하신 언어 자체가 인터프리트 언어, 예를 들면 뭐 PHP다, ASP다 이런 경우에는 빌드 서비스를 따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바나 .NET 등 이제 컴파일이 필요한 언어라면 빌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소스 코드가 변경된 후에 빌드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킨스 서버를 운영을 하셨고 운영 관리가 필요 없는 환경으로 내가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쉽게는 GitHub의 액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GitHub의 액션은 구성에 따라 좀 다르게 빌드 서버를 구성하실 수는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커밋된 후에 빌드 서버를 통해서 전체 빌드를 해서 문제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공통의 라이브러리에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빌드를 해서 빠르게 확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빌드 서비스가 필요한데 AWS에서는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며 소프트웨어의 패키지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마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드 빌드 같은 경우에는 빌드 볼륨에 맞게 자동으로 확장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빌드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빌드 작업이 몰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빌드 환경을 캐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빌드는 일관되고 불변하는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드 서버를 따로 관리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코드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실행할 때는 빌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게 활용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빌드 환경이 디파인이 되어야 할 텐데요. 빌드 환경은 코드 빌드가 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 체제라던가 프로그래밍 언어 런타임 및 도구의 조합을 이제 의미하고 관리용으로 제공되는 빌드 환경 이미지가 있고 만약에 내가 커스텀 빌드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컨테이너 형식으로 빌드 환경을 매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의 경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젠킨스가 있을 거고 .NET 환경이라고 하시면 TFS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지드 완전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GitHub 액션 등을 통해서도 빌드 환경을 같이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AWS의 코드 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빌드 spec.yaml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빌드 스펙은 코드 빌드가 빌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YAML 형식의 빌드 명령 및 관련 설정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드의 출처가 어디인지, 통합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작성하여 빌드 스펙 파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 빌드 스펙 파일을 한번 보면 최근에 많은 회사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ECS, EKS 등에 배포할 컨테이너 빌드 작업도 이 코드 빌드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 스펙 파일에서 리포트의 위치를 명세해 놓을 수 있어요. 빌드 테스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리포트의 결과 경로를 빌드 스펙에 추가한 후에 코드 빌드 리포트에서 리포트에 그룹을 생성하고 ARN에 빌드 스펙에 리포트를 붙여 넣으면 화면과 같이 성공과 실패, 수행 시간 및 유닛 테스트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가 빌드된 후에 다양한 배포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테스트 환경, 스테이지 환경 혹은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실제 인스턴스에 아티팩트를 배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업데이트 작업을 비교적 간단하게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배포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정의한 배포 전략을 기반으로 배포가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롤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가인 것 같아요.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시 이전 작업본을 다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배포 타겟으로는 EC2나 람다, 파게이트, ECS, EKS, 온프레미스 서버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에서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해당 에이전트와 코드 디플로이와 통신을 해서 배포의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 시에는 이 abstract.yaml 파일을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파일의 정의에 앞서서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은 인스턴스의 그룹에 배포할 소프트웨어 및 구성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빌드할 리비전 라이브러리 및 새로 배포할 컨텐츠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포의 대상은 EC2, 람다, 파게이트, 온프레미스 서비스 서버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EC2 인스턴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의 대상은 전체를 얘기하는 게 디플로이먼트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가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게 abstract.yaml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성이 완료되면 디플로이먼트를 클릭해서 소스 코드가 배포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에 대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abstract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의 배포가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에 정의된 일련의 수명 주기, 이벤트 후크로 각 배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웹스펙의 파일의 후크 부분을 보시면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변경본을 배포할 때 로드 밸런서의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디펜던시 패키지를 설치하고 웹브라우저를 시작하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시 로드 밸런서의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스크립트 방식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 속도 및 배포 그룹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에 배포할 때 한 번에 하나씩 배포를 진행한다면 혹시라도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빠르게 이제 롤백 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그룹을 통해서 배포 타겟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서비스에 저희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할 텐데요. 이럴 때에는 A/B 테스트 같은 것들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코드 디플로이 서드 파트로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툴들은 스피네이커라던가 GitHub 액션 같은 것들이 이제 배포를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서 보시면 이제 소스,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를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 코드 파이프라인은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의 업데이트를 위한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전 관리형 지속적 전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AWS의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AWS의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해서 지속적인 통합 및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GitHub라던가 젠킨스 같은 타사 서비스들과도 쉽게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스테이지에서는 AWS의 코드 커밋이라던가 GitHub와 같은 레파지토리에서 소스가 변경이 되었을 때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3 버킷에 아티팩트가 들어올 때 혹은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사용한다면 컨테이너의 이미지가 변경될 때에도 이 파이프라인이 트리거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케줄링 및 자원의 헬스 이벤트에 따라서도 파이프라인이 트리거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드 스테이지를 코드 파이프라인에 붙이는 것은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로는 코드 빌드 또는 젠킨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타겟은 EC2의 인스턴스,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 람다 혹은 ECS, 파게이트 같은 것들을 것들의 이제 타겟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GitHub에서 코드 커밋이 되면 빌드 단계에서 코드 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젠킨스 빌드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타겟으로 배포되는 굉장히 간단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만약에 승인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이 코드 파이프라인 안에서 코드 승인 절차 같은 것들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킨스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고 젠킨스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EC2 인스턴스에 젠킨스 서버를 미리 설치하고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젠킨스 안에 어떨 때 빌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트리거 구성도 같이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전제 프리리퀴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셨다면 개발자가 GitHub에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소스 아티팩트로 복사하도록 이 소스 프로바이더에서 구성하실 수가 있죠. 젠킨스의 트리거에서 따라서 작업을 폴링했다가 이게 소스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빌드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빌드 작업이 시작이 되고 소스 코드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젠킨스에서 빌드가 완료가 되고 빌드 결과는 S3에 저장이 되고 이 상태를 이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타겟으로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은 젠킨스라는 서버를 데브옵스 운영자가 EC2를 생성해서 거기에 젠킨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따로 이 젠킨스 서버 자체를 관리하셔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을 텐데 AWS의 개발 도구를 가지고서 다시 같은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예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럴 때 보시면 오늘 요 행정랩에서도 요 작업들을 같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코드가 커밋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코드 커밋에서 커밋이 이제 트리거가 되고 이렇게 트리거가 되면 빌드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호출이 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빌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완전 관리형 빌드 서버이기 때문에 따로 EC2를 관리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이 저희 회사의 빌드 서버를 가지고서 빌드 작업을 하면 되고 이 결과를 S3에 저장하실 수도 있지만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디플로이 스테이지로 바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코드 디플로이는 코드 디플로이 전략에 맞게 EC2에 배포하실 수도 있고 ECS 뭐 다양하게 이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서드파트 툴을 사용한다라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GitHub에 레파지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 레파지토리의 코드를 커밋을 했다라고 하시면 GitHub 액션에 가셔서 GitHub 액션의 스텝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바를 통해서 메이븐에서 이제 자바 메이븐의 빌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디플로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GitHub 액션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GitHub 액션에서 커버리지는 보시면 워크플로우 및 빌드, 디플로이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AWS의 개발 도구를 통해서 CI/CD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핸즈온 랩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통합은 자동화된 빌드 및 테스트가 수행이 된 후에 개발자의 코드 변경 사항들을 중앙 레파지토리에 정기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속적 개발은 지속적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개발 사례에서는 여러 사람이 코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코드 레파지토리는 서로 다른 버전의 코드를 유지 관리하고 또한 팀에서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레파지토리에서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로컬 복사본에서 코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컴파일 및 테스트한 후에 코드를 다시 레파지토리로 커밋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합의 핵심의 목표는 버그를 신속하게 찾아서 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개선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검증 및 릴리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릴리스 프로세스를 하나의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할 때의 예시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코드의 변경분이 코드 커밋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 유닛 테스트를 실행한 파일이 코드 빌드를 통해서 빌드가 되고 그리고 카널리 배포를 통해서 스테이징 환경에서 코드가 디플로이가 된 다음에 로드 테스트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포는 테스트를 위해서 스테이징 환경의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빌드 단계까지가 CI 영역이고 CD의 경우에는 스테이징 환경까지 가서 로컬 테스트를 넘어서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테스트나 부하 테스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가는 아티팩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포에서는 고객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변경분이 반영될 때에는 제로 다운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분을 애자일하게 반영하고 변경 실패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지속적인 배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오늘 실습에서 저희가 활용할 AWS의 클라우드9입니다. 클라우드9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AWS의 클라우드9의 장점은 웹 브라우저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디버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개발자가 사무실이나 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WS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SDK라던가 라이브러리 및 플러그인들을 미리 이 클라우드9 환경에다가 제공을 해두면 다른 곳에 가서도 개발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을 팀과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에 코드 협업 같은 것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핸즈온 랩에서는 이 개발 관련된 작업들은 전부 이 클라우드9에서 제공을 할 거라서 제가 세션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9에서 작성한 코드를 커밋을 하면 저장소에 코드 커밋에 반영이 되고 코드 커밋에서는 자동으로 코드 파이프라인까지 동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자동 배포하는 부분까지가 오늘 핸즈온 랩에서 커버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브옵스를 위해서 AWS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브옵스의 경우에는 각 조직 및 기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개발자의 생산성과 사실 운영의 안정성을 모두 최적화함으로써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개선된 서비스를 더 빠른 속도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AWS의 개발 도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GitHub이나 GitHub 액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언급드린 이유는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이런 레파지토리를 구성하시고 빌드 서비스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에 대한 코스트는 줄이면서도 빠르게 도입하는 게 중요한 같은 목표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션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션에 대해서 솔직한 피드백 남겨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7분이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핸즈온 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